건강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휴식, 영양, 운동이거든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영양. 휴식. 운동은 없어요? 제가 운동 선생님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며칠 몇 날 밤을 꼬박 샜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잠이죠. 잠 잘 자고 나면 빈자리 있습니다. 앉으시면 되고요. 잠 잘 자고 나면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번은 휴식이고 2번은 영양, 3번은 운동입니다. 체중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안 자면요. 내가 안 먹는데도 살이 쪄요. 잠을 안 자면요. 자극적인 게 땡겨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휴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고요. 쉴 새 없이 먹어서 살쪄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 살쪄요. 많이 먹고요. 안 먹는 시간을 딱 주잖아요. 그때는 우리 몸이 쓰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조금 먹으면 저장하고 어느 순간 이제 이거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쓰는 그런 몸이 안 되고 그게 자꾸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대사라든지 내분비 계통이 망가졌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양적인 거는 사실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고 좋은 영양소는 근육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피부를 만드는데 안 좋은 음식은 이런 것들은 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다 그냥 살로 됩니다. 좋은 원료, 자연적인 원료를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찌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지죠. 그리고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 매일 운동하세요? 안 하죠. 매일 운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이게 더 우선이거든요. 매일 움직이세요? 하루에 몇 천 보 정도 걸으세요? 8,000보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5,000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운동을 하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많이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거에 돼야지 다음에 운동 좀 할까?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 계단으로 올라왔다. 반도 안 되잖아요. 이 2층 한참 걸려서 기다렸다가 타고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 올라오면요, 금방이에요. 그리고 걸어 올라오면 운동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박자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자고 안 먹는 시간을 만들고 쓰잘데기 없는 음식을 먹지 말고요. 몸에 필요한 그런 좋은 영양소를 드셔야 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운동은 해드려요. 그리고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식단할 수 있게끔 카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이따 3시 되면 카톡방이 탁 갈 거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비만. 그냥 지방이 많은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배에 볼록한 이런 비만이 훨씬 건강에 위험해요. 배에서는 나쁜 물질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만들고 관절에 문제를 생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BMI 제가 전화 유선상으로 키가 몇이에요, 몸무게 몇이에요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허리둘레 와서 이렇게 다 재드렸죠. 검사 결과는 저쪽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아까 그 영상에 나오신 분은 24년 여러분 선배이고요. 요 25년 선배예요. 75년생이에요. 여기 75년생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요게 혈액검사, 기초의학검사거든요. 혈당이 100 이상이 넘으면 안 좋은데 이랬다가 정상 수준으로 왔죠. 요거 지질 수치거든요. 지질 수치 다 좋아졌고 허리둘레가 27.5cm, 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인바디 점수가 1점만 올라도 좋아지는 건데요. 9점이 올랐고요. 체중이 68.8에서 52.1, 16kg 이상 빼셨죠. 그리고 근육량 23.3에서 20.8. 체중이 빠지면 근육도 쭉 빠지거든요. 거의 안 빠진 거예요. 지방 볼까요? 26.1, 13.1. 반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체지방을 쫙 빼고 근육은 거의 유지했다. 그래서 BMI 25.5에서 19.3으로 쭉 빠졌죠. 안전 건강이 일반인으로 돼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희망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을 다 박살을 시키셔야 돼요. 비만은 칼로리 불균형.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왜? 결론적으로는 이 현상이 오거든요. 호르몬 불균형이란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당뇨병 하면 딱 떠오를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인슐린 호르몬이 몸에다가 간이랑 근육이랑 지방세포에 저장을 시켜줘요. 네. 근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저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가 자꾸 분비가 돼버리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고요. 인슐린이 분비 안 되는 반대적인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지방을 쓰게 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예. 이런 탄수화물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은 탄수화물과 100%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요. 건강한 탄수화물 먹으면 우리 몸에 간이라든지 근육에 저장될 수 있지만 얘를 많이 먹게 되면 바로 뱃살로 저장이 됩니다. 네.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인슐린.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톡톡톡 분비가 되거든요. 아침 먹으면 인슐린이 쭉 분비되죠. 점심, 저녁. 그러면 이때 안 먹는 시간에 지방이 에너지를 쓰이거든요. 특히 보세요. 저녁에 잠잘 때 이만큼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아침 먹고 아유 살쪄서 안 돼. 조금만 먹어야지. 그럼 좀 배고파서 점심 때 되기 전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을 한가득 먹어요. 맨날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곰도 아니고 겨울장 자는 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인슐린이 자꾸 분비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자꾸 나오니까 몸은 저장만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 안 되게끔 해주셔야지 우리 몸은 요때 지방을 쓰고요. 그리고 저녁을 혹시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날 건강검진이라든지 다음날 배가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컨디션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을 안 먹고 아니면 저녁을 적게 먹고 잠을 푹 많이 자잖아요. 나도 모르게 살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런 인슐린이나 호르몬과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대사 호르몬으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포도당은 분해 과정을 통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소모된다. 또한 인슐린은 포도당을 간으로 흡수시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하지만 비만이나 당뇨의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과잉된 인슐린은 간세포 내에서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고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지방산을 간으로 추가 유입시켜 결과적으로 지방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방간 하면 뭐 떠오르세요? 음식 중에? 술이잖아요. 요즘은 술 아닙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뭐냐면 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말보다는 당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바카스가 다 설탕물인 건 아세요? 그리고 요구르트 다 설탕물인 거 아세요? 입에 닿았을 때 달달한 것들은 다 당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먹게 되면요. 지방간이 돼요. 특히 설탕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인공 감미료라든지 액상과당 있죠. 과당이 특히 안 좋거든요. 포도당은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대사가 돼야 돼요. 그럼 과당이 많이 쌓이면 지방이 기름기로 차버리거든요. 과당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의 당이라고 뭐 이렇게 우리 속이고 있는데 과일 그냥 드시면 거기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과당이라는 거는 그냥 당일 뿐이거든요. 과당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방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식 안 먹어요, 저는. 그러면 한 끼 한 끼를 든든하게 먹어야겠죠. 그리고 당을 안 먹습니다.
두 개를 안 하거든요. 저만의 그 체중 관리 방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파란색은 이렇게 날씬한 사람, 빨간색은 비만한 사람이거든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만큼 많이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공복일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식사하고 1시간 후에 보니까 이만큼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 사람은 다 저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있죠. 저렇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만큼 안 먹는데 왜 너는 살이 안 찌고 나만 살찔까? 인슐린이나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 안 되게끔 하는 방식은 또 뭐 있냐? 단식이 또 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얘가 분비될 이유는 없잖아요. 단식의 방법도 이런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까 조금 나왔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한 알 먹던 게 뭐 시일이 기간이 길어지면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돼야지 약효가 오잖아요. 내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 약효가 있듯이 인슐린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분비되는 사람이 나중에 비만하고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많이 분비가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내성이 인슐린의 저항성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만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많아집니다. 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혈중 포도당이 이렇게 저녁 되면 더 높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은 뭐 황제나 뭐 왕처럼 먹으라 그러지만 저녁은 거지처럼 뭐 좀 적게 먹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죠? 저녁을 미친 듯이 먹죠. 그러니까 다 살찌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가 있고 비만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 인슐린 분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다 그거는 저장하는 사람이에요. 쓰지를 못해요. 두 번째 호르몬입니다. 자, 두 번째 호르몬은 우리가 식사를 하시면 배불러 이제 못 먹겠어. 이렇게 그거를 딱 뇌에다가 던져주면 이제 입을 막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뇌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 포만 중추를 자극하는 체중 조절 호르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분비가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렙틴, 인슐린, 그렐린. 그렐린은 여기서 좀 떼어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배고픔을 가지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배고파. 그러면 배가 부르게끔 뭐가 들어왔을 때 관련된 호르몬은 렙틴이나 인슐린이 있는데 시상하부는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렙틴이 분비되는지 몰라요. 얘가 제일 강력한 인자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한 사람은 얘가 계속 분비돼요, 안 돼요? 계속 분비되잖아요. 얘가 나 배불러, 나 이제 그만 먹을 거야 계속 신호를 보내도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황에서도 계속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인슐린 분비 상황,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렙틴 기능을 억제하거나 상쇄합니다. 자, 렙틴은 분비되나 뇌의 시상하부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허기지다고 생각해서 먹게 되죠. 비만 인구의 80%는 인슐린 수치, 고인슐린 혈증이라 그러거든요. 수치가 높고요. 현대 음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음식의 그런 현대 음식 질을 말씀을 드려요. 자, 굶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호르몬을 몰라서 그래요. 연휴에, 명절에 우리가 좀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지방이 증가해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이렇게 분비를 시켜서 뇌에다가 탁, 배불러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이 많이 증가하면 그만큼 렙틴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렙틴이 증가해요. 그럼 식욕을 감소시켜. 배불러.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막 열을 내서 태우거든요. 그러면 평소 일상으로 다시 오면 예전에 평소에 내 체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63이었어요. 원래 60kg였는데 조금 지났더니 다시 60kg 돌아옵니다. 반면에 비만한 사람이 안 먹고 막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럼 렙틴이 감소하죠. 그러면 렙틴이 조금만 분비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아직도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식욕을 증가시키고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그럼 다시 우리가 많이 먹게 되고 설정된 원래 65kg였는데 60kg까지 뺐다가 다시 65kg 돌아옵니다. 여기 요 현상이죠.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갈게요. 단기간 체중 감소는 나타날 수 있으나 렙틴 수치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그에 따라 신체는 계속해서 배고픈 상태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에서는 지속적 피로감을 유발하여 신체 활동, 움직이기 싫어요. 네. 배고프면 누가 움직입니까?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낮추고요. 그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해서 식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요. 렙틴 신호가 감소돼서 굶주림이 우리 몸에서는 굶주림으로 알고 나태하고 배고픔을 올립니다. 자, 음식을 섭취했어요. 인슐린이 분비돼요. 체지방이 저장되고 지방에서는 렙틴을 방출시킵니다. 그러면 포만감이, 일반적인 사람은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그만 먹어요. 근데 비만하시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 배고픔이 있으니까 더 먹죠. 그럼 더 인슐린이 분비되고 지방은 더 저장이 되지만 그에 저장된 렙틴이 분비되는 상황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렙틴 저항성이 오고 더 비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우리 음식 섭취를 더 증가하게 만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몸의 혈당을 살짝 높이고 혈당을 높여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시켜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배고픔을 유발하고요. 특히 스트레스는 음식으로 대부분 우리가 감정적, 쾌락적 음식을 먹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건강한 음식인 뭐 브로콜리, 과일이 생각나실까요? 아니면 햄버거나 떡볶이나 뭐 마라탕이나 이런 게 생각나실까요? 후자죠. 예, 그런 거 먹어야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예,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도 해결이 안 되죠. 그걸 꼭 먹어야지만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셔야 돼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죠? 운동 좀 하세요. 보시면 정상인의 이제 세포, 인슐린이 여기 콕 박히면 여기 글루코스 혈당이 쑥쑥쑥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뭔가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염증 물질이라든지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지방이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니까 렙틴이 이렇게 분비가 돼도 뇌에서는 얘 때문에 렙틴이 나온다고 생각을 못 해요. 배부르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렙틴 저항성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체중 조절점, 체중 설정 값이라는 게 재설정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나는 몸무게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재보면 한 60kg가 나왔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 55kg까지 뺐어요. 빼고 이제 한두 달 보니까 55kg 잘 유지돼가지고 아유 그동안 못 먹었다 좀 먹어야지 해가지고 딱 먹었더니 이제 60kg가 아니라 65kg까지 체중 설정 값이 올라가 봅니다. 자, 이 우리 인체는요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 한다는 걸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냥 굶주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더 굶주림에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체중 설정 값을 더 높여놔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더 지방으로 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체중 설정 값이고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사람 다시 다이어트해요. 65kg에서 60kg 떨어졌어요. 그러면 75kg로 돼버려요. 네. 그래서 체중 조절점, 체중 조절점이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성이라는 건데 체온이 36.5도에서 왔다 갔다 유지되잖아요. 체온이 바뀔 때는 어떨 때죠? 몸이 아프거나 몸이 열이 많이 날 때는 몸이 엄청 급성적으로 안 좋을 때 너무 만성적으로 안 좋을 때는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암 환자라든지 그래요. 어쨌든 36.5도 계속 유지하듯이 체중도 내가 유지하는 체중이 있어요. 체중이 한 번에 5kg 찌지 않아요. 찌끔찌끔 찌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왜 이만큼 쪘지? 빼려고 하면 빠지지도 않아. 왜? 체온 유지하듯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체중 조절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체중 관리는 일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체중 조절점을 바꾸려면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특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 영상 보시고 이해하고 갈게요. 105kg였다가
65kg로 빼고 그러고 나서 115kg로 쪘다가 70kg로 빼고 70kg에서 120까지 쪘다가 91kg까지 빼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137kg까지 왔어요. 보세요. 쭉쭉쭉쭉쭉 더 올라갑니다. 체중 감량을 시도해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고로 유지하지 올라가죠? 못했고, 결국 지금의 상황, 인생 최고 몸무게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체중은 더 찌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게 몸이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비하는 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우리가 체중 조절법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 더 해서 그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고개 끄덕끄덕하니까 관심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30주 한 4개월 좀 못 되거든요. 4개월 아니고 8개월 좀 못 되거든요. 이 사람 120kg 정도 감량했어요. 유지될까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체중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 전체 거기 사람들 6년간 코호트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 직후에는 58kg 감소했고 예전 몸무게로 거의 다시 돌아왔죠. 체지방량도 이렇게 돌아왔고요. 제지방량은 체지방에 반대되는 지방 빼는 건데 뭐 이런 것들도 뭐 거의 그렇고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자,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몸이 태우는 소비하는 몸이 됐느냐 아니면 저장하는 몸으로 됐느냐 확인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제일 낫죠. 네, 소비하기보다는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었고요. 신체 활동 지수는 우리 운동 횟수, 운동의 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았죠. 5.6, 10점, 10.1 제일 많았는데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졌어요. 혈당은 이 사람의 인슐린이라든지 우리 몸의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랑 관계되는 지표인데 100이 넘으면 안 되는데 100 이상이 돼버렸죠. 그전에는 100 넘지 않았죠. 공복 인슐린, 저장하는 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 공복 인슐린 더 높아졌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이런 거.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제일 높아졌죠. 어쨌든 간에 6년 뒤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은 체중은 예전으로 돌아왔고 더 최악인 몸이 저장만 하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거 보시고 이해 7년 갈게요. 동안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는 그녀. 문제는 감량 이후 몸무게가 더욱 증가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요의 늪에 빠진 거죠. 제가 제일 오래 살던 몸무게는 거의 70에서 75 사이 정도? 그러니까 좀 통통한 정도였는데 계속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95kg까지 찌더라고요. 차라리 안 뺐더라면 뭐 95kg까지 이렇게 찌지 않았었거든요. 퇴소 후 보영 씨는 60kg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걸까? 일상으로의 복귀. 직장이 바뀌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죠. 과연 보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만난 보영 씨의 모습이 이전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그냥 잘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몸무게부터 확인해 봅니다. 과연 73kg. 다시 요요의 늪에 빠져버린 걸까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운동도 지겹고, 식단도 지겹고, 질렸어요. 그리고 가면 어차피 또 혼자 해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막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할 자신도 없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이어트 중입니다. 과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다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요요와의 전쟁은 이미 답이 정해진 무모한 도전인 걸까요? 마음은 막 빼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남처럼 잘 안 되고,
뭐 또 먹고 막 이러면서 더 안 좋아지죠, 상황은. 약간 자기 비하도 심해지고. 저 자신한테 자꾸 모는 거예요, 그거를. 다 네 잘못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몸무게 뺐을 때도 이 몸무게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0kg 이렇게 빼는 동안 70kg도 다 지나왔는데 그때보다 지방이 확실히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훨씬 더 약간 뚱뚱해진 느낌? 운동해서 그러니까 10kg 찐 게 아니라 한 15kg, 20kg 찐 느낌인 것 같아요. 몸은. 보영 씨의 체중 변화와 기초 대사량을 확인해 본 결과 체중이 줄자 기초 대사량도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체중이 늘었음에도 기초 대사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몸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거죠. 요요 현상으로 체중과 함께 증가해야 하는 기초 대사량이 계속 낮아져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음식 중에 우리 몸을 또 망가뜨리는 또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하면 포화지방, 동물성 기름을 생각하는데 그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이 우리 몸을 죽이는 지방이에요. 우리 몸에는 필수 지방이 있고요. 필수 단백질,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필수 탄수화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필수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은 당연하겠죠.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근육을 만드는 좋은 원료니까 단백질은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자, 필수 지방에서는 오메가3가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6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렇게 자연적인 염증을 제거해 주고요. 혈관에 응고되는 혈전 같은 것들을 방어해 주는 항응고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6가 많은 이런 기름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전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기름이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요 기름 볼게요. 포도씨 여러분 음식으로 드시나요? 해바라기씨 음식으로 드시나요? 음식으로는 드시지 않고 간식으로 좀 먹잖아요. 먹지 않는 거를 기름으로 짜내요. 근데 기름으로 짜내는 과정에서 자, 콩을 생각해 볼게요. 콩을 오래 이렇게 바깥에 상온에다 두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식용유, 콩류는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탈취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콩 다시 해볼게요. 콩을 쥐어 짰어요. 그러면 투명할까요, 불투명할까요? 노란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콩류가 투명하지 않던가요? 탈색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짜내는 과정에서 기름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름이 이런 기름이에요.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기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먹는 것도 위험한데 이거를 가열을 하잖아요. 더 위험해져요. 그게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이 되거든요. 자,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덕지덕지 들러붙는, 우리 기름이 덕지덕지 들러붙잖아요. 트랜스 지방은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붙을만 하면 잡아다가 간으로 보내서 대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기 주방 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름때를 빼주는. 근데 얘는 가열을 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포화지방은 어떨까? 포화지방도 나쁘다고 하는데 포화지방도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요. 포화지방은 HDL 콜레스테롤도 높여요. 뭐가 나쁠까요, 그러면? 얘가 나쁘죠. 그렇다고 얘를 그냥 음식에 뿌려 먹진 않잖아요. 우리 뿌려 먹는 기름들은 뭐 있죠? 올리브유 있고 뭐 코코넛유 있고 아보카도유 있잖아요. 그런 오일은 포화지방이면서도 불포화지방도 있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지방이에요. 그게 이제 오메가3랑 비슷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을,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는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게 건강한 지방이에요. 바이러스들이 침투 못하게 만들어요. 뇌도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뇌에 좋은 기름이, 뇌의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요? 애기들 뇌 건강에 좋다고 막 이거 먹이잖아요. DHA, EPA 그런 기름이에요. 네, 오메가3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오메가6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 뭐 아토피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 천식, 염증성 장질환 이런 사망 질환으로 많이 유발을 시키고요. 이런 음식들이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렙틴 저항성을 만듭니다. 렙틴 저항성이 아까 뭐였죠? 체중 조절점이랑 관계되잖아요. 체중 조절점이 톡 높아져요. 그러면 살이 더 안 빠지고 살이 더 찌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영상 보실게요. 오메가6가 만드는 염증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등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요. 뿐만 아니라 천식,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관절염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가열을 해서 기름을 하는 건강한 기름 써야 돼. 뭘 써야 될까?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올리브유. 더 아실 텐데. 올리브 중에서도 비싼 거 있죠? 냉압착식 뭐 이렇게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있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열에도 얘네들이 불이 강해요. 강해요. 트랜스지방은 변형 안 돼요. 그리고 또 포화지방도 열에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라드유, 뭐 우지 막 이런 거 썼잖아요. 포화지방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싫다, 동물성이 싫다 그러면 뭐 코코넛유도 있고 아보카도유도 있거든요. 포화지방은 열에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코넛유 비싼 게 좋은 거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름 중에 포화지방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해서 포화지방을 한번 먹어보고 이 기름은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거야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섭취를 해봤습니다. 한쪽은 포화지방 110명, 한쪽은 오메가6 지방. 결론적으로는 뭐냐? B그룹이 사망질환인 모든 심장질환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요지방이에요. 필요지방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1대1에 4대1 비율로 드셔야 돼. 오메가3 1에 오메가6 1 아니면 오메가6 4대 1. 그러니까 오메가6가 조금 많아도 되지만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 근데 현대 음식은 50대 1 비율이래요. 오메가6가 너무 많아요. 자, 음식으로 볼게요. 오메가6 엄청 많죠? 오메가6가 오메가3가 훨씬 많죠? 근데 이거 이렇게 먹습니까? 기름으로 쓰죠? 더 많아지겠죠? 가열하죠? 트랜스지방 변하죠? 몸이 그냥 썩어 나가는 겁니다. 네. 기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현대에서 현대 2010년에 봤더니 비만 인구가 이런 음식들이랑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곡류, 정제 탄수화물이죠. 첨가지방, 아까 안 좋은 지방, 그런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렙틴 저항성을 만들어서 체중 조절점을 상승시키고 비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음식을 보통 우리 가공음식, 가공식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설탕, 지방, 소금의 결합입니다. 몸에, 입에 딱 들어오잖아요. 뇌에서는 도파민을 팍 분출시켜서 아우 맛있어. 배가 부른데도 좀 더 먹어도 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고기를 먹는데 1차, 2차, 3차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집에서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오리고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유튜브 아니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탄수화물을 계속 먹을 수 있죠. 탄수화물을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고깃집에서 고기 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른데 밥이 들어가죠. 냉면 먹으면 냉면 먹죠. 야, 저기 가서 얘기 좀 해. 커피만 마십니까? 또 달달한 거에다가 또 케이크 먹죠. 그러면 또 뭐가 허기진 것 같거든요. 뭐 또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먹으면요 살 빠질 수 있어요. 왜? 인슐린은 분비를 안 시키거든요. 저 자꾸 웃고 계시네. 찔려서 그렇죠? 저분을 제가 바꿔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지방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왔다 해가지고 지방을 줄였거든요. 근데 비만 인구 더 늘었잖아요. 이런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트레이너, 몸 관리 잘하는 트레이너가 10년 경력에 음식이 문제다. 그래서 음식을 바꾸기만 해도 내 몸은 건강하게 체중 관리가 될 수 있다. 칼로리 불균형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이란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음식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간을 나눠서 해봤습니다. 자연 음식,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탄고지죠. 탄수화물 10%, 지방 50%, 반 이상이에요. 단백질 37%. 자, 이 사람이 그 하루 칼로리가 얼마를 드셨냐면 하루 칼로리를 딱 정해놨어요. 두 개. 한 6,000 칼로리로 할게요. 여기도 6,000kcal, 여기도 6,000kcal. 그러면 한 열량 계산법에 따르면 7kg 이상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체중은 1.3kg 증가했고 배둘레가 감소했습니다. 배둘레가 감소했다는 것은 체지방이 증가한 게 아니라 근육이 증가한 거예요. 이 사람은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운동을 매일 하거든요. 반면에 가짜 음식, 가공 음식이죠. 고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탄수화물 비율이 엄청 높네요. 지방도 안 좋은 지방이겠죠. 단백질. 7.3kg 이상 증가해야 되는데 7.1kg. 여기에 비례해서 증가했죠. 그리고 배둘레가 엄청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살이 찐다. 몸에 구성 성분이 되는 게 아니라 살로, 지방으로 다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나는 쉽게 고치기 힘들 것 같고 당을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식초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식사하시기 전에 그 당을 먹기 전에 탄수화물 먹기 전에 식초 한 스푼술을 드시고 이렇게 해봤더니 체중이 이만큼 감소했고 뭐 여러 가지 중성지방, 허리둘레도 감소했고요. 식초 마신 그룹이랑 식초 맛 나는 이제 음료를 마신 그룹이랑 비교했더니 2배 이상 체중 감소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인슐린 비만,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이든지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 식초 한 스푼만 마셔도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초콜릿은 대표적인 당이죠. 달달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식초 안 먹고 했더니 당이 이렇게 쑥 올라가죠. 근데 식초 먹었더니 이렇게 서서히 아예 이때는 올라가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식초를 좀 이용하셔도 되고, 식초는 어떤 식초 써야 될까요? 비싼 거 쓰시면 됩니다. 싸구려 먹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제로 음료 많이 먹잖아요. 이제 칼로리가 없다고. 근데 그게 제로 음료 먹는다고 우리 다이어트 되나요? 체중 감량 일어나나요? 네. 내 교란을 더 일으켜서 더 먹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 음료를 드시는 거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설탕을 안 먹는 것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화학 조미료 아니에요? 인공 감미료?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설탕은 어쨌든 자연적인 거잖아요. 설탕 수수료 이렇게 해서 정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량도 없고 설탕도 아닌 인공 감미료는 혈당은 올리지 않지만 인슐린 수치를 훨씬 올립니다. 그러면 더 찌는 몸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음료 먹는데 피자 2조각 먹을 거 1조각으로 적게 먹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더 그것도 땡기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뭐 그거 먹는다고 살 빠지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설탕을 줄이면, 끊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운동 아예 안 하는데도 볼게요. 무설탕 4주일, 그 놀라운 변화를 공개합니다. 유형근 씨의 경우 실험정 검사 때 경동맥에서 작은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무설탕 4주일 만에 혈전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상보다 10배나 높은 인슐린 분비로 잠재적 당뇨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던 박현재 씨.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고 내장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 허리둘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cm라서 거의 10cm 정도 되셨고요. 그 엉덩이 쪽도 한 10cm 이상 줄으셨어요. 몸무게만 해도 한 8kg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예린 씨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면서 혈액 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우리 피검사 했죠? 거기 보시면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많이 생겨요. 지방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좀 되지만 탄수화물이 훨씬 관계가 되고 LDL 콜레스테롤도 당과 훨씬 더 많이 관계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을 좀 줄이면 되게 좋아요. 자, 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흰쌀밥이라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흰쌀밥을 처음에 씹으면 바로 단가요? 달지 않잖아요. 좀 오래 씹어야지 달잖아요. 근데 이런 뭐 도넛이라든지 쿠키 이런 거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달죠. 거기다가 음료 같은 경우는 더 달죠. 그러면 바로 인슐린 팍 올리거든요. 저장 쓰이질 않아요. 저장. 덕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을. 자, 그래서 설탕, 소금, 지방의 최종점에 맛있는 결합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맛있겠죠? 그죠? 자, 처음에 만들 때 닭에다가 뭐 하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안 하나요? 그리고 튀기죠? 소금, 설탕, 지방 결합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또 찍어 먹잖아요, 또 이거. 자, 1900년, 2000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예전에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치킨 브랜드가 별로 없었어요. 해봤자 뭐 처갓집, 뭐 페리카나 뭐 이런 정도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어쨌든 24년 1월이거든요. 1000개 이상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 치킨 뭐 해서 뭐 와서 많이 먹잖아요. 그만큼 맛은 있는데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가공식품들은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이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이거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시리얼. 우리 건강하다고 우유에다가 애들 막 먹으라고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애들 입이 진짜 정직하거든요. 맛있는 거는 두세 그릇 먹습니다. 설탕 안 들어간 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잡아 던져버려요, 그냥. 그죠? 그리고 감자튀김. 탄수화물일까요? 지방일까요?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방인 것 같고 탄수화물을 지방에 쩔어놨잖아요. 가공식품이죠. 네. 그 감자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죽기 위해서 그냥 지방이 튀겨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막 뭐 또 찍어 먹잖아요. 단짠 조합으로 해가지고 최악이 그 예전에 허니버터칩이죠. 네. 달고 짜고 지방에 다 튀겨놨잖아요. 네. 두고 가나요? 두고 가셔도 되고요. 슬리퍼 벗고 들어가세요. 거기 앞에. 저희 또 해야 돼요? 해야죠. 나 못하는데. 나 하는 데까지 하세요. 하는 데까지. 아니, 장염 걸려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일반팀 먹으면 계속 죽만 먹다가 힘이 없는데. 해보고 안 되면 진짜 걸로 할게요.